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종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경제를 쉽게 설명해 주시는 박시동 평론가, 그리고 KB국민은행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식, 부동산, 각 경제 분야에서 여러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이슈 중에서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환율 얘기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작년 이맘때만 해도 1,3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1년 동안 가파르게 오르다 지난 6월엔 1,560원까지 갔었죠. 이러다 1,600원까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한 달 전부터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주식만 요동치는 게 아니라 환율도 말 그대로 요동치고 있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인데, 특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우리 장르가 머니에서 여러 번 배웠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 환율 변동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길래 그런가요,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한 달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1,560원대에서 1,410원대까지 약 140원이 넘게 빠졌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8월 7일 기준으로 보면요, 환율의 일일 변동폭이 평균 8.2원입니다. 이거는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에 평균 5원보다도 굉장히 큰 수치죠. 네. 그리고 가장 컸었던 때가 2009년인데요.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거든요. 그때는 하루에 한 10원에서 30원씩 움직이면서 일평균 한 9.4원 정도의 변동폭을 보였으니까요. 지금 거의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급의 버금가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140원의 등락률, 이게 체감상 크게 와닿진 않은데 어느 정도 큰 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요. 예전에는 100만 원 들고 가서 어떤 물건 하나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90만 원입니다. 와. 10% 정도 원화가 더 세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1,600원까지 간다. 이러다가 IMF 때처럼 뭐 1,9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주변에서 들렸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진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고, 신현성 총재가 계속 할 수 있다는 여지까지 남겼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뭐 페드가 금리를 움직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격적이죠. 그 공격적인 만큼 환에 대해서 뭔가 의사가 있구나.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은도 나서서까지 이제 개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달러 매도까지도 적극. 그러니까 외화 보유, 우리 이제 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외화 보유액을 어느 정도 팔면서, 특히 달러를 팔면서까지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7월 초 들어서면서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항상 재무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10개국 포함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딱 좀 콕 찍힌 격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라고 해도 그거 바로바로 풀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좀 절하가 너무 심하다라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제 코멘트까지 있으니까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쨌든 글로벌 달러니까 미국에서 저렇게 어떤 공격적인 멘트가 나오니까 환율이 꺾이겠구나. 배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은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엔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미국이 최근 뭐 엔화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뭐 매입에 나서기도 하고, 또 우리 원화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냐 얘기도 하기도 했었잖아요. 미국이 왜 이렇게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결론은 자국 잘 되려고, 자기네 잘 되려고 이런 정책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달러에 대한 영향력, 달러가 올라가는, 글로벌 달러가 오르고 내려가는 영향력은 유로나 파운드는 거의 영향을 안 미칩니다. 아시아 통화들이 오히려 달러에 미친 영향력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뭐 파운드 달러와 유로 달러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빚이 더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차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차입을 왜 많이 하나요? 전쟁하느라고. 이란에 너무 돈을 많이 네.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너무나 이제 초과 지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엔화 개입까지 같이 해줬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지금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 좀 절상,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네. 달러 대비 환율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자신의 통화 달러는 떨어뜨리고 금리도 좀 안정시키려는,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일본은 심리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160엔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저항선이 있었는데 164엔까지 치고 올라갈 정도로 약세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너무 심한데 우리가 환율 방어를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시중에 달러를 풀어야 됩니다. 네네. 그럼 달러가 있어야 달러를 풀 거잖아요. 네. 그럼 달러를 어디서 조달해서 풀 거냐라고 할 때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다 팔 가능성이 높았던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가 갑자기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면 국채값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네. 되죠. 미국은 그게 싫은 거예요. 미 연방준비은행도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례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日米財務大臣共同声明に基づき実施したものでございまして、最近見られた円の過度な変動や無秩序な動きに対処したものです。 엔저 여파로 일본의 미 국채 매각 우려가 커진 데다 일본이 약속한 수백조 원대 대미 투자까지 불안해지자 미국이 직접 엔화 부양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채 팔지 말고 너랑 나랑 같이 공조해서 너 환율 내려가는데 내가 힘을 써줄게 라고 해서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피마 레포라고 하는 건데요. 일본 국채를 시장에다 팔지 말고 미국 정부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가지고 와. 그럼 내가 그거를 담보로 맡아주고 달러를 줄게 네. 라고 해서 국채가 시장에 풀리지 않고 일본 정부는 달러를 가져갈 수 있는 방식. 이 방식을 통해서 너가 달러 전쟁을 해라고 미국과 일본이 공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 특유하게 적용되는 사유도 몇 개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현재는 유지한 상황에서 우리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통화 힘이 좀 세지겠구나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우리 수출이 너무 잘 돼요. 지금 몇 달 연속으로 계속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고요. 특히 뭐 반도체의 삼성전, 하이닉스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 많아요. 근데 그 벌어들이는 많은 물량을 환전을 그동안 좀 안 했었는데 이제는 환전을 해라라고 해서 환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ADR을 미국에 상장하면서 예. 40조 넘게 사실은 공모 자금을 가지고 왔거든요.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SK 하이닉스가 한국 외환 시장에 통화 스와프급 달러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SK 하이닉스는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발행을 통해 약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을 조달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이 자금을 국내 반도체 투자에 사용할 계획인 만큼 대부분 달러 자금이 원화로 환전돼 원화 약세를 진정시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 시장에서 싸워야 되는 배팅 세력 입장에서는 10억 불씩 계속 쏟아지는데 거기에 맞서 싸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은 환율 내려가는데 톡톡히 우리 기업들의 환전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그동안 우리 외환을 거래하는 시장이 쉽게 말하면 낮에만 거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24시간 연중 무휴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큰 시장이 열리는데 밤에는 우리 시장이 문을 닫으니까 외국에서 쉽게 말하면 선물한 결제 시장이라고 하는 투기 비슷한 작은 시장으로만 밤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때는 물량이 작다 보니까 투기 세력들이 만든 조종한 그 가격이 다음날 우리 본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었어요. 근데 우리 본 시장이 24시간으로 돌다 보니까 물량이 더 크게 거래가 되니까 작은 어떤 투기 세력들의 영향력이 좀 감소하게 됐겠죠. 이런 여러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환율이 좀 급락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지금 뭐 어쨌든 환율이 좀 더 내려가는 게 실물 경제 입장에서는 좀 도움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환율이 이제 좀 올라 있다는 거는 제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면요. 물가 부담이에요. 환으로 도입하는 가격들이 결국에는 우리 뭐 축산물도 그렇고 우유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디젤 다 전부 다 우리는 도입해서 우리가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공하는 업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또 마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항상 우리가 저평가돼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일단 지갑 자체가 너무 얇아지는 거예요. 환율이 오른다고 하면 아까 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반도체 같은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뭐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고환율일 때가 사실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적정 환율이라는 게 있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환율이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수출 기업들은 앉아서 경쟁력이 좋아지고 좋아집니다. 반면에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소비자 물가라든지 또 수입단에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안 좋아지죠. 네. 문제는 뭐냐면
환율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1,400원을 돌파하고 1,500원을 돌파하고 1,560원을 돌파하고 이러다 1,600원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놀란 기간이 불과 3달입니다. 완전 순식간에 확 맞습니다. 올랐어요. 거기에 대비한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적정 환율보다는 변동성을 축소하고 그 어떤 환율 밴드에 들어갈 때의 속도,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속도,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속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밴드 구간을 설정하고 다소 여기서 안정감을 보여주는 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실물 경기가 다소 조금 위축되거나 가게에서 물가를 체감하는 데 조금 괴리가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환율과 소비자 물가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벌어질지를 모르다 보니까 경제 생활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생기겠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율이 얼마나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오르는 거야? 변동폭이 너무 커라고 하면은 쉽게 투자 계획이라든지 수입 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잡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장 경제계에서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다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에 투자하거나 한국 증시 관련해서 투자할 때 불확실성이 크니까 증시 관련해서도 수급에 관한 향후 미래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또 궁금해지는 건 주식 시장입니다. 이 환율이 주식 시장과도 밀접하잖아요. 이 환율이 오르면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한국 주식의 달러 환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커지겠죠.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환차익을 기대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몰려오니 주가가 또 오른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증시는 계속 빠지는 느낌이죠? 맞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데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환율은 좀 최근 들어서 안정되는 측면, 그러니까 하락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증시도 마찬가지로 또 빠지는 사례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제 금리의 상승 압박이 상당히 심한 상태이고 특히 지금 내부에서 원유 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전략 집중력가 최저치를 경신해 나가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면 사실 지난번 7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넘어갔지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연준도 결국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불가피하다. 금리가 연준이 올라가게 되고 지금 사실 5% 30년물이 5%를 넘어가고 있는데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를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특히 성장주들. 최근에 보시면 데이터센터를 짓는데 자금 조달을 여기서 얼마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비중이 점점 50%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외부에다 채권 발행해가지고. 네. 금리가 그러면은 올라갈수록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러면 AI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여기서 성장의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버퍼가 큰 줄 알았는데 힘들 수도 있겠네. 그럼 미국 시장이 변동을 자꾸 겪는 거예요. 물론 지수 자체는 안정화돼 있긴 하지만 네. 변동을 계속 겪고 올라갈 여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AI의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라도 AI 밸류체인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일즈의 메인 포지션이 미국이니까. 네. 그럼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냥 횡보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혼자 치고 나갈 수가 있나요? 왜? 못 치고 나가죠. 왜냐면 자금 조달해가지고 돈을 많이 쌓아놔야지 결국엔 전자와 하이닉스도 결국에는 수주의 어떤 총량들을 계속 채워나가면서 불확실성이 없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달러가 올랐는데 그럼 주식 떨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환율 오를 때 주식이 사실 같이 올랐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너무나 우수하게 좋아지면서 외국인이 사랑해. 이 나라는 너무 사랑해. 이러면서 들어와면서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크리티컬 되게 심각한 레벨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막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세게 펼쳤고 그게 외환시장 쪽으로 옮겨갔으니 그것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쪽으로 환율 떨어뜨리는 정책들이 크게 시행이 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당장에 그것 때문에 환율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판단하긴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두 분 전문가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
지금 당장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우리나라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큰 변동을 보이면서 추세가 딱 전환되는 거는 항상 미국의 개입이 있거나 정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변할까 또 궁금해지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핵심은 그거예요. 관세와 투자 이 정책들을 미국이 철회하지 않는 이상 환율은 달러 강세로 다시 전환됩니다. 항상 그랬어요. 이 유효 기간이 한 길어봐야 2달, 3달짜리라고 보여져요. 우와. 평론가님은 어떻게?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글로벌한 사유들, 또 우리 수출이 잘 되고 외환 시장이 이제 24시간 돌아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 단기간에 이제 환율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일단 미국이 현재는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만 뭐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려야 돼라는 전망이 계속 나왔다가 아유 또 고용이 너무 안 좋아라고 해서 못 올리겠지라는 전망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선에서 멈춰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리가 앞으로 한 2~3차례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면 한미 금리 차가 줄지 않습니까? 이게 환율 입장에서는 하향 압박을 계속 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봐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한 달여 우리 증시가 사실은 많이 급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사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떠났거든요. 근데 역사적 저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다소 바닥 다지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외국인 수급도 돌아올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은 사실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예요. 아까 박사님께서 한 2~3달 정도가 지나면 다시 환율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차라리 미국 주식에 좀 투자를 해서 환율이 다시 올라갈 때 그 차익을 좀 보는 게 나을지 지금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근데 제 들거든요. 개인적인 판단은 미국 지금 피마 레포도 사실 역사적으로 별로 한 적도 없는데 그것까지 써주면서 엔화 공동 계획까지 했다. 이거 강조해드렸잖아요. 예. 근데 왜 굳이 미국도 떨고 있는데 거기다 배팅을 하려고 하느냐, 개인분들이. 저는 그건 사실 반대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 달러를 사는 건 어떨까요? 그냥 기본적인 네. 포트폴리오상. 그거는 적극 찬성이에요. 근데 굳이 전 여기서 거기에다가 미국에 또 강하게 배팅을 하라고 하기에는 소중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재산 소중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참 손실이 근데 다만 이만저만이 아닌데. 달러는 그래도 해볼 만직하다. 왜냐하면 결국엔 뭔가 안 좋아지고 불안해지면 달러로 네. 또 회귀하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이럴 때 또 달러 안 사면 살 게 없거든요. 그렇네. 네. 자, 이렇게 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 지금 상황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런 뭐랄까 심리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안을 떨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소중한 개미들의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구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달러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달러를 사면 사실은 우리 개인분들도 그냥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추세를 보고 얼추 수익을 맞출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달러화 자산을 사게 되면 환차익, 환차손을 한 번 더 겪습니다. 2번 맞추셔야 돼요. 달러도 맞춰야 되고요. 맞네요. 달러로 바꾼 그 자산이 오르는지 내리도 맞춰야 되고요. 네. 그걸 다시 팔았을 때, 국내에 들어올 때 다시 환율을 또 맞춰야 됩니다. 맞네요. 여러 번의 배팅을 맞추셔야 돼요. 생각보다 맞추기 어렵습니다. 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나 큰 손들은 환해지라는 것도 하는데 개인들이 환해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환율만 보고 달러화 자산에 덜컥 들어가자 이렇게 섣부른 판단하시기보다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밴드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네.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정말 신도 누구도 맞힐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 정도는 이렇게 알아두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환율을 맞출 수는 없어도 대응은 할 수 있겠죠. 내 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면 그만큼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환율 공부 제대로 또 알아듣기 쉽도록 잘 시켜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피에 이어서 최근 난리가 난 코스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4월 1200선을 찍었다가 반토막이 나면서 600선까지 밀려났잖아요. 그런데 또 8월 들어서는 열흘 새 1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매수 사이드 칸만 무려 3번 발동을 했죠. 요동치는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증시를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크게 움직였잖아요. 이에 반해서 코스닥은 꽤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시장이 너무 혼탁했어요. 상장 종목 수는 유가증권 시장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인의 장이어서 혼탁해 왔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빅2, 반도체 이외에는 뭐 보이지 않았잖아요. 네. 여기다 이제 달리는 말에 채찍질 가한다고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가 또 한 번 이제 거의 블랙홀처럼 모든 자금을 흡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많이 부각이 돼 있는데 그게 다시 주춤했잖아요. 거래량이 빠지자 다시 투기 자금은 투기로 갑니다. 2배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또 가다 보니 약간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그동안 좀 부진했던 만큼 지금은 이제 코스닥으로 좀 돈이 옮겨오는 추세도 이제 소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코스닥 기업들이 뭐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펀디멘탈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투자금이 좀 일시적으로 이동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책 모멘텀이 7월부터 본격화됩니다. 상장 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높아졌고 동전주 퇴출 기준이 좀 신설되다 보니까 네. 시장을 혼탁해 왔던 부실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게 되면 연기금이라든가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특히 정부가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하반기에는 코스닥 승강제라고 해서 우리도 코스닥 내 프리미어 리그를 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어떤 체질 개선 기대감도 좀 선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물론 뭐 수급 기대감 다 좋지만 궁극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뭐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뭐 이런 마이크론이나 이런 종목은 커졌다고 해서 등치가 커졌다고 해서 뉴욕 증권거래소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갔어요. 1등하면 코스닥 1등주는 곧바로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합니다. 코스닥이 코스피 2부 리그로 전략하고 있다라는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이게 커져야 커질 수가 없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넣으려고 해도 변동성이 너무 크고 데이 트레이드 위주의 이 시장으로 진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또 하나 사실 코스닥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의 영향으로 그동안 코스닥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면 몇몇 급등주나 테마주에만 투자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여전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뭐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그래도 보여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좋아지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일단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실적, 하나는 수급, 하나는 정책. 이렇게들 많이 꼽습니다.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는 회사, 이른바 컨센서스라는 게 있는 회사가 59개입니다. 한 60여 개 되는데요. 이 회사들의 실적치를 보면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34%나 증가했어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위 랭커 회사들은 돈을 잘 벌고 있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걸 단기 테마 급등주로 보기는 어렵죠. 실적 베이스가 있는 회사들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규제가 조금 먹히면서 다소 변동성이 줄거든요. 그 해당 자금이 코스닥 지수 ETF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에 있는 개별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좀 관측이 돼요. 그래서 다소나마 수급에 조금 그래도 온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 정책 베이스인데요. 뭐 예를 들면 승강제, 그래서 1, 2, 3부 리그로 나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부 리그에 들어가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거는 매출, 기업, 뭐 공시 이런 것들 다 믿을 수 있겠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인증 마크가 붙는 회사들 아닐까요? 그쪽 리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현재 후보군으로 잡힌 회사들은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저점 매수를 더 가야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좋은 어떤 3가지 테마를 놓고 지금 시장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거니까 예전처럼 뉴스 소문에 올라가는 테마형 시장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과거랑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산업들이 코스닥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분야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코스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이오 네. 기업이잖아요. 코스닥 현재 시총 1위도 바이오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이오 업종은 사실은 금리와도 굉장히 좀 민감해요. 왜냐? 바이오 업종은 신약 개발이라는 게 정말 수익이 나기까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네. 업종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업체들의 경우에는 R&D 활동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주춤하게 임상 되죠. 실험하다가 1, 2차, 2차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3차까지 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기술을 넘깁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동안은 조금 반짝 가다가 좀 내려왔어요. 근데 미국이 고용지표 부진을 이유로 금리 인상 시점이 좀 지연될 것 같다라는 것도 업종에는 좀 호재고요. 최근에 이제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수출 네. 물량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역대 최고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 아직은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바이오주들도 코스닥 반등의 어떤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임상이 1단, 2단, 3단이 가고 있어요. 네. 단계마다 주가가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게 뭐 결과가 발표되면 또 한 번 출렁이고 맞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게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는 주식도 물론 있지만 막연하게 기대감만 띄웠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테마주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평론가님? 아주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에요. 일단은 포기할까요, 그냥 저? 그래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기술이 있느냐 아니면 기술이 있다고 소문만 난 회사냐 한마디로 찐이냐 아니냐,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 2상, 3상 성공 이런 기사와 임상 계획 발표 전혀 다른 얘기죠. 네.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 수출 가능성. 네. 가능성이라는 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기술 수출한다가 그렇죠.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안 그래서 된다. 기술 수출 가능성 이런 용어보다는 실제로 수출해서 계약금이 얼마 들어오고 있고 마일스톤이 얼마 들어오고 있는지와 같이 딱딱 장부에 꽂히는 현금이 있느냐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약 개발을 쭉 꾸준히 하려면 사실은 기업의 재무 구조도 좀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유 현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요 재무적 투자자는 누군지 이런 것들까지 다 보셔야 되고요. 경영진에 진짜 유능한 의료 전문가들이라든지 바이오 전문가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시는 좀 그래도 믿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많은 좀 기업들이 공시 대신에 보도자료라든지 기사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안 지켜도 법적 책임이 없죠. 그래서 공시와 뉴스 이 차이도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언제 다 해라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낸다 그러면 또 열매도 더 달콤할 수도 있죠. 꼼꼼하게 공시와 뭐 언론 보도 그리고 뭐 이제 기업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비교해 가면서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도체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또 최근에는 고점 논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눈에 띄게 올랐어요. 이 대형 반도체주에 몰렸던 자금이 소부장 쪽으로 흘러왔다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평론가님.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원투펀치 큰 회사들이 잘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 회사들 상황이 좋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계속 이 좋은 매출을 가져가고 추가로 이제 증설까지 한다라고 하면 뒤에 우리 소부장들이 그 후광 효과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부장 업체들은 식각, 증착, 세정, 검사, 테스트, 기판 같은 전후방 공정 업체들이 많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사실은 조금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에는 이런 소부장 업체들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반도체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릴 때 코스닥으로 온기가 넘어오고 이 회사들이 속한 섹터 ETF까지 같이 올라가는 네. 그래서 수급이 선순환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소 이제 조금 주의하실 점도 있죠. 왜냐하면 큰 회사들의 반도체 증설 계획은 지금 딱 나왔는데 이게 완공되려면
사실은 5년에서 많게는 뭐 8년 이상 걸릴 수도 네. 있어요. 그런데 이 발표만으로 소부장 업체들이 단박에 매출이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발표와 실제 매출 사이에 시간적 괴리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내 기대감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얼마짜리 기대감인가, 이걸 좀 잘 판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가운 뉴스는요. 기존에 이런 흐름은 원래 있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속도전이 아니다, 전격전으로 하자라고 해서 일본의 구마모토 사례처럼 우리도 빨리 해보자라고 네. 했거든요. 구마모토에는 TSMC가 진출하면서 첫 삽을 뜨고 공장이 완성되는 데까지 1년 10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과거랑은 좀 다르게 좀 그 기간을 단축하면서 실제 소부장 업체들에게 매출이라든지 수주가 좀 더 빨리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일종의 낙수 효과가 있는 거는 뭐 현실인데, 하지만 또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그런 장기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수석님이 보시기에 이 코스닥에 상장된 뭐 AI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볼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2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가장 크게 수혜를 보고 있는 건 HBM의 독점력을 갖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예. 물론 범용 제품은 중국이 우리랑 뭐 따라올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HBM과 같은 고부가치 면에서는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기업에 AI형 메모리를 투자를 하겠다, 첨단 패키지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면 전공정인지 후공정인지 재료인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AI 관련이라고 해서 나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딱 이제 투자하기보다는 그 기업이 실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지, 매출과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아마 핵심은 AI 투자가 늘어났다는 뉴스가 아니라 과연 그 돈이 실제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고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섹터가 있을까요? 이게 아마 코스닥의 2번째로 비중이 높은 게 2차 전지 배터리일 거예요. 이 계륵과 같은 존재인데요. 캐즘이라고 해서 전기차가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을 지금 반하는 네. 정책을 하면서 어쨌든 2차 전지 업종이 중국의 추격과 더불어서 상당히 좀 부진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어떤 물꼬를 좀 트고 있는 게 단순히 전기차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든가 굉장히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는 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인 전력 소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안정적이고 고성능인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제 ESS가 좀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꿈의 에너지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도 상당히 좀 유효해요.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는 건 3가지를 만족시킵니다. 화재, 위험성을 낮춰주고 주행 거리를 더 넓혀주고 충전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아마 2차 전지는 사실은 이제 기대감을 따라가기보다는 실적이 정말 회복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는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오랫동안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이제 2차 전지는 끝났다는 말도 있었는데 또 그건 아닌가 봐요. 올해 삼성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ESS 시장이 전년보다 50%는 더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ESS 출하량이요, 전년 동기보다 한 78%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ESS가 매출의 총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조금 네. 낮은 수준입니다만 점점 비중이 올라가면은 기존에 조금 낮은 실적 때문에 고민했던 업체들이 이제 흑자로 돌리고 영업이익 관련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뭐 AI 반도체 소부장 기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산업처럼 뭐 코스닥에 여전히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코스닥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스닥이 지금 상승한 이유는 코스피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대형주들이 좀 부진하자 순환매 양상이 나타났는데 정부가 이제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고, 다만 수급이 개선된다라고 해서 이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냐는 아니에요. 왜냐? 단지 수급, 여건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올라간 건 모래성사기와 똑같아요. 쑥 빠집니다. 그런데 실적이 뒷받침되면 그건 바로 다시 체질이 굳건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약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마 하반기에는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보다도 코스닥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다만 조건은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평론가님 예상은 어떠신가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수급이 좀 돌아와야 되는데요. 개인 수급보다는 이제 하반기에는 기관 수급이 좀 확실하게 돌아올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장기 투자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정부가 연기금이 코스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요. 코스닥에 투자하는 것을 성과에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구조적으로 연기금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지금 루트를 마련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수급이 좋아지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코스닥이 사실은 좋은 기업도 많습니다만 부실 기업도 좀 네. 많아요. 이거를 좀 개인들에게 그동안은 알아서 솎아내십시오라고 했는데 너무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었죠. 근데 이걸 이제 정부가 골라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장이 조금 더 뭐랄까요 정제된 후에 들어가신다면 다소 지금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다 반영된다면 하반기에 천선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지배적인 전망이니까요. 지금보다는 약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적어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대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